예, 고맙습니다. 다준다연구소의 우리 윤범기님의 관심과 이런 또 배려에 힘입어서 사실은 졸고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이렇게 할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성남 사람들 이야기, 성남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남 시민이라면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남 시민이 아니더라도 성남시는 가장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핫한 곳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 4위, 그리고 전체 기초단체장으로 봐도 5위이죠. 그리고 분당, 판교, 위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주거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핫한 테크노밸리, IT 비즈니스 지구를 또 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건 이제 성남시에서 홍보 책자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어요. 사실 성남이 이제 내년이면은 5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기획을 성남시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제가 이제 인연을 맺고 있는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헤이북스라고 하는 출판사 쪽에 이제 윤미경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가 되다가 좀 의미 있는 기획을 해보자.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시를 그냥 알리는 뻔한 얘기들, 그런 것들 하면은 사람들한테 식상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윤미경 대표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성남 시민들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많은 성남 시민들 한 50분의 얘기를 모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살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여라면 기여, 또 본인의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사람들의 활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성남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크게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기획이어서,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 프로젝트였고, 기꺼이 흔쾌히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 2월 정도부터 한 4월, 5월 해서 6월까지 이제 기획을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남에 50년이 된 우리 성남은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축약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남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면 지금 이 성남 시민들의 이야기, 또 성남시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은 같이 나눠보면서 생각을 곱씹어보기에는 생각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범기님의 또 배려로 지난번 여러 기회를 얻어서 제가 또 강연이나 또 이런 자리로 여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1973년생이고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합뉴스 기자로서 17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당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습니다. 당시 초대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지금 시대전환이라는 당은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조정훈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한 명을 배출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을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당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원내 정당이 된 정당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시대전환의 어떤 행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에서의 기여, 저는 기대 갖고 또 응원하고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제가 여시제라고 하는 정책연구소에서 한 반년 정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정당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이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어떤 미디어 스타트업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남 사람들 이야기는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인터뷰라고 하는 양식에 되게 꽂혀 있다면 꽂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서 사실 기자들을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왜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사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주입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들도 많이 합니다. 그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맞는 정보만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언론들이 또 현실에서 시장 속에서 더 살아남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기성 언론도 주요 언론들도 이제 그러한 어떤 분위기나 그러한 것에 편승해서 자기의 어떤 그 미디어 영향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좀 미디어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양식에 되게 관심을 갖고, 또 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뷰라고 하는 양식은 그 자체로 어떤 팩트의 아주 단선적인,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팩트 이면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층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성남 사람들 이야기라는 책자를 만드는데도 되게 열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던 거고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팩트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양식들이 실제로 어떤 각자가 서로 이념이나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충돌하고 대립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남 사람들의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성남시에서 이 책자와 관련해서 이제 홍보 영상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한 3분 정도 되니까 이것을 함께 보고 난 뒤에 이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여기서는 저희가 인터넷상 연결 관계로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편집본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6월 기준 인구수가 93만 명이 넘습니다. 자, 성남 시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 궁금하지 않나요? 자, 성남 사람들 이야기, 책 속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누비길을 걷다 보면 독정이라는 지명을 알게 돼요. 거기에 쉬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옛 선비들이 책을 읽을 때 그 호롱불을 밝힐 기름을 채쳤던 나무가 쉬나무였습니다. 책 있는 마을이란 뜻의 독정리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태평동은 그늘 하나 찾아보기 힘든 언덕배기에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주민들로 정착촌을 이룬 곳이어서 산 중턱에 상권이 있죠. 에코밸리 커튼을 처음 볼 때 지역 주민들이 대체 저게 뭐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었지. 맞아. 야단 엄청 먹었지. 그랬지. 저는 책방지기를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내면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비국스러운 공간을 찾아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삶의 용기를 얻어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시도하는데 늘 주저하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참 좋았었는데 그중 클래식 수업과 미술 관련 수업이 제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아폴로 11호 조종사였던 마이클 콜린스가 쓴 플라이 투 더 문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밟았지만 콜린스는 궤도선에 머물렀어요. 마라톤을 뛸 때 결승전 바로 앞에서 넘어진 느낌이랄까? 아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을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동네 주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당차게 말하는 고등학생, 동네 책방 사장님까지 여러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참 정겹게 들립니다. 자, 성남 사람들 이야기 관내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여러분들과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 이제 인구 4위, 그리고 전국 5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1인당 GDP가 46,000불을 넘고 있네요. 달러를 넘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잘 사는 동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 성남시 지도를 이렇게 제가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남시는 크게 3개의 구로 나눠집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3구로 나눠지는데요. 수정구와 중원구는 원도심이라고 불려요. 애초에 구도심, 옛도심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성남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다름을 갖다 또 부각하는 용어라고 해서 요새는 시청에서는 원도심이라고 순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제일 핫한 플레이스가 분당구죠. 분당구에는 판교, 백현동과 이제 판교동이 같이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가장 핫 플레이스. 뭐 판교역 그 중심으로 이제 뭐 유스페이스가 있는 그 핫한 플레이스, 네이버에 건물이 있고요. 거기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게임사들이 다 입주해 있죠. 그 IT 밸리가 거기 위치해 있고요. 또 위례 지구도 이제 성남 분당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성남은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성남 사람들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진 각 그 성남시의 전체 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지역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이 각각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또 갖고 있다, 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잘 이제 추려서 나눠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총 개별 취재는 29분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좌담회 형식으로 만난 3분, 또 이제 간략한 어떤 성남시가 진행한 설문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까지 총 합치면 50명 가량의 이제 성남 시민들 또는 이제 그 성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뷰 이제 대상의 시민들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남 전체상, 성남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 대한민국이 현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뷰라고 하는 양식에 되게 끌리고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제가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원칙으로 삼았던 것의 제1의 원칙은 어떻게 얘기를 끌어갈지 예단하지 말고 인터뷰 얘기를 충분히 듣자.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은 뒤 거기서 인터뷰 상에서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의 논리, 로직을 따라서 하나의 의미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고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책을 쓰고 나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또 성남시와 관련돼서 각자의 활동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었고요. 그러한 어떤 활력 넘치는, 그리고 기꺼이 그
같은 주변의 커뮤니티의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민의식을 갖고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것을 다 이제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남은 세 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지역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남시의 출범이 아까 50주년이 내년으로 된다고 하는데 197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서울시가 이제 1969년에 5월에 그 청계천의 무허가 주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이제 그 경기도 광주군에 서울 빈민 한 3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주 대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성남시가 만들어지는 어떤 모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3장의 사진을 여기 함께 모자이크식으로 모아봤는데요. 아주 초창기에 이제 성남시의 그 언덕배기에 마련하던 원도심 지역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막과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왼쪽 아래 부분들이 그 천막 하나를 제공해주고 그 안에 4-5가구가 한꺼번에 이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집단 이주 시설을 당시에 만들어놨던 모습이 사진으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뭐 열악하기 그지 없었던 당시 이제 생활상이었다고 해요. 전기는 물론이고 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수킬로를 내려가서 이제 길어와야 했던 그런 어떤 상황. 뭐 화장실 시설이랄까 모든 것들이 참 변변치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당시 이주됐던 어떤 현장 인근에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장이랄까 어떤 그 상업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서울로 다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물론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열악하기 그지 없었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주됐다가 다시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유입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졌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시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대규모 시위가 이제 지금 1972년, 그러니까 1972년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촘촘한 어떤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는 곳에다 이제 몰아놓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서울시 당국이나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한 가구당 20평씩 해서 이제 평당 한 2,000원에 이제 분양을 하고 당시 돈이에요. 3년 뒤에 이제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 이 말은 되게 당시 상황에서 되게 솔깃한 제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의 이러한 약속은 말 그대로 공연불로 그치게 됩니다. 지켜지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 이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점점 더 악순환은 계속이 되는데 뭐 시 당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은 전혀 뭐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점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당시 8월 10일 날 이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남 출장소 앞에 모여서 대규모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유혈 충돌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경찰 한 100여 명이 주민과 경찰 합쳐서 부상을 당하고 관공서 건물, 뭐 차량,
뭐 22대가 이제 방화로 이제 전소되는 그런 어떤 피해 등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을 서울시나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 어떤 국가 당국이나 이제 공권력 상황이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무마하고 진압하는데 상당히 철권적인 어떤 수단을 썼어요. 그래서 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일종의 어떤 불법 시위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말 그대로 사법 처리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강제 진압 그리고 강제 탄압식으로 해서 이제 불복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책에도 이제 오해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희가 인터뷰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갖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사태로 이제 이어진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후에 이제 광주 민권 운동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바꿔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이 그 성남의 원도심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반이 됐었던 사건이고요. 1989년에 4월 이제 정부가 분당지구 일대에 540만 평에 이르는 10만 5천 호 이라는 주택과 기반 시설 갖춘 인구 40만 명 규모의 이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분당 신도시 계획이고요. 이 뒤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광주군 돌마면에 속한 분당과 정자, 순회, 서현, 임해, 여수, 율, 야탑, 도촌 등 9개 동 그리고 이제 그 외 일부 지역들이 개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당시에는 정말 깡촌 그리고 완전히 시골의 농사 사실 벼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저수지가 지어질 때까지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밭농사나 이런 어떤 것으로 연명하던 그런 어떤 가난한 동네들이었다고 해요. 그런 동네가 여러분들 지금 뭐 분당의 정자, 순회, 서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 분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1989년 이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원 도심에 분당이 더해지면서 이제 성남의 또 하나의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성남 시민들이라면 너무나 친숙한 동네죠. 그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이고 네이버 사업과 NC 등 이제 주요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바로 그 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다수의 이제 IT 매체들이나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발전 상황 속에서 판교의 그 IT 개발자들을 구하려면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판교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판교는 어떤 혁신 그리고 어떤 창의와 어떤 그 미래의 기업 IT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원도심 그리고 분당, 판교 이렇게 세 지역적 정체성이 하나의 성남시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안에서 각각 애초에 원도심이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도 만났고 또 분당 안에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거지 그리고 어떤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중산층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판교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일궈가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분들 전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참 핫한 플레이스인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온 자취나 족적들을 매우 전형적으로 또는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초에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하면서 또 공권력으로 해서 짓밟았던 그런 아픔의 과거 역사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 원도심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주거지, 명품 주거지로서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이 안에 같이 품게 됐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이 각각이 우리의 발전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테마들을 잘 각각이 독립적으로 또 이제 함께 뭉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축약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일들의 총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강론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 이러이러한 어떤 생각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매우 재미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책을 쓰면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책에 이제 소개된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핫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 분인데요. 그 다음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전에 NC소프트에서도 활동을 하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여러 스타트업들을 경험하면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현주 대표인데요. 그분이 이제 다음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이 청소연구소. 말 그대로 그 각각 우리가 그 집 청소를 대행해주는 그런 어떤 가사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입니다. 자, 이분은 그 교육자시고요. 그 성남시에서 이제 성남형 교육지원단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 정교조 간부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정교조라고 하는 것이 교육 혁신의 어떤 한때 아이콘이기도 했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매우 가치 높은 그런 활동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교육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로 또 이제 매도되기도 하고 비난받아온 논란이 많은 어떤 그런 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제가 만나본 김원근 단장님은 그러한 고민들을 잘 내재화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러한 어떤 교육의 혁신이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정교조의 테두리를 넘어서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의 인터뷰, 그분이 갖게 된 생각과 활동 속에서 느꼈던 모든 그런 얘기들이 또 짧지만 압축적으로 저 인터뷰에 잘 담겨 있고요. 그 성남시에는 또 빈민 활동을 하시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요. 빈첸시오 보르도라고 하는 원 이탈리아 이름을 갖고 계신데 한국에서는 귀화해서 김하종 신부님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제공하는 안나의 집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 안나의 집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후에 활동을 하시면서 겪어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나 또는 이제 갖고 계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인터뷰에서 이제 좀 잘 담아냈는데요. 이런 분의 인터뷰도 책에 실려 있고요. 다음에 이분은
그 성남시 의료원장, 그러니까 네, 그 성남시 의료원은 그 시민의 발의로 만들어진 그 최초의 이제 시립 의료원입니다. 이게 그 2013년 11월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2020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정식으로 개원을 했는데 그 시립 의료원 이런 어떤 그 공립 그 의료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경남에 이제 그 의료원이 이제 당시 이제 경남 지사와 이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논란의 핵심은 이게 돈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의료기관으로서 자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 이제 걸려있긴 한데, 자, 성남시에서는 이제 원 도심의 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요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시립의료원이 새롭게 이제 여기서 최초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중희 원장은 그러니까 초대 원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깊게 하면서 지금 성남시 의료원을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돌발적인 상황을 또 겪게 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상당히 그 애초에 생각해왔던 기대와는 다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립 의료 시설들이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쓰임새가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또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자, 제가 그 이제 PT에 이제 소개한 분은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남시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3개의 카테고리에서 각자의 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잠깐만 5분만 좀 쉬고 다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이해해 갔으면 합니다. 성남 사람들 이야기에는 말씀드렸던 그 원도심과 새로운 어떤 그 분당의 정체성, 그리고 혁신의 도시 판교라고 하는 3 아이콘을 잘 책 안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책에 대한 어떤 출간에 대한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인데, 하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책이 ISBN을 달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책은 아니고 성남시 홍보책자로 애초에 기획이 됐던 책이었기 때문에 좀 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 갖고 좀 준비도 또 내부적으로 협의도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만약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성남 시민들은 성남의 모든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 이제 공식 블로그 통해서 이제 내용들도 이제 소개가 순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검색해 들어가셔서 이제 보셔도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 29분 모두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재밌는 것들을 뽑아서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싶지만, 뭐 그러기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함께 저거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딱 제가 그래도 좀 재미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2분만 꼽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책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 1982년생 작가인 이제 강민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마케터,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사 대표로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거는 중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중고등학교 가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실 이데아 서태지
히트곡이죠. 교실이데아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교실이데아를 지금 젊은 세대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 때 또 우리 세대 이전 세대 또는 그 앞 세대까지 그 세대 세 세대 정도는 매우 유명한 히트곡이죠. 교실 속에서 이제 수험만, 그러니까 수험 생활에만 이제 매몰되는 어떤 그런 교실의 어떤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한 내용이어서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상적인 책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 되게 조숙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면서 자기가 미래에 할 걸 찾겠다라고 고민을 이제 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전문 게임방이 막 이제 당시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을 그냥 무조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를 아르바이트로 써주세요라고 이제 주인한테 제안을 해요. 주인은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당돌하잖아요. 근데 자꾸 와서 다음날 와서 조르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조르고 계속 조르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그럼 딱 한 달만 일해보자. 대신 너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너 스스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한 달 후에는 그만둬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와서 보면은 이게 뭐 장사가 솔직히 좀 안 됐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 친구 자기가 보기에도, 강민호님 본인이 보기에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가 내 꿈을 위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든 건데 답답해졌죠. 본인도 두려워졌고.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가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어이가 없죠. 지금 뭐 아르바이트로 써달라고 해서 억지로 본인이 써달라고 하는 거 필요도 없는 것 갖다 써줬는데 가부를 해달라니까. 근데 좀 어이가 없어서 해줬나 봐요. 그렇게 해서 10만 원인가를 가부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한 일이 뭐냐. 자기 명함하고 이제 전단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중고등학교 앞에서 그 전단을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전단을 받아본 아이들이 한두 명씩 그 게임방을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사람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심심했던 매장이 아이들로 북적북적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아오기만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기가 널리 알려져 있던 것도 아니어서 사야죠. 사야지 주인한테는 매출로 이어지고 돈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당장 그렇게 해서 뭐 구경은 하지만 살 돈은 없으니까 또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민호가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원이고 받아서 시간별 게임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게임하게 된 시간당 사용료를 받자라고 주인한테 제안을 해서 이제 주인이 그대로 한번 해보니까 아이들 일단 그걸로 사용료를 받으니까 매장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재밌는 건 그렇게 한 1, 2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게임기를 사거나 또 이제 타이틀을 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다 그래요. 주인이 되게 기특하죠. 이 친구가 우리 매장을 살렸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친구한테 매장을 한번 이제 맡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호점의 매니저 역할을 이 친구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가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꿈을 키워가면서 이런 게임 대리점 요것을 잘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이러한 그런 어떤 성공기를 기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게임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제 게임 대리점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는 이제 성공이라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민호는 그 아이돌이 되고 싶겠다는 그 되게 야무진 생각을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또 기획사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당시에 이제 기획사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게 돼요. 몇몇 기획사에서 한번 시켜도 보고 실제로 이제 뭐 저것도 해봤는데 재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도 찾아와서 조르고 저거 하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연습생 한 명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 보여줬다고 해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민호 본인이 봐도 아, 내가 노래는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되니까 이제 접은 거죠. 라고 했는데 아니, 노래가 안 되면 랩도 있고 댄스도 있잖아요. 결국 이 친구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댄스 학원에서 또 배우고 뭐 랩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해보겠다고 막 덤벼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도전들,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묘하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뭐 댄스 학원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고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친구를 기특하게 여긴 무용학원 강사 또는 선생님의 어떤 그 페이버를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무용학원에서 이제 일정 부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우고 하는 식의 그런 걸 하다가 실제로 그 현대 무용을 배우게 됐고 국립극단에 이제 그 무대에도 이제 서보는 어떤 기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제 춤 활동이나 이런 거는 댄서가 되겠다고 이제 계속 꿈을 키워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근데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터로서의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에 이제 그 SNS 마케팅 하는데 되게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동영상을 모아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자가 그 운영의 회원 수가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되게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잘 되던 어떤 커뮤니티가 2003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원 저작권 분쟁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어떤 것이 이제 수익으로 본인의 수익으로 그 사이트는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되게 머리대로 충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때 그 부모님 돈까지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확장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양화대교 위에 올라서 보기도 했다라고 해요. 책에도 썼지만. 근데 뭐 올라가 보니까 도저히 뛰어내릴 수는 없었더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 뭔가를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사회법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때 해서 한국 외대 독일어과에 이제 2006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부를 하려니까 그동안 논 게 있잖아요. 또 이제 공부에 대한 적응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휴학하고 이제 온라인 어떤 그러니까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인터넷 쇼핑몰이 한때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8분의 1 토막 이상으로 매출이 이제 주저앉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고 외대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연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한미약품에 취직을 했는데 자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약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창의성을 이제 발휘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내보고 활동들을 하는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 문화에 또 적응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약품에 잠시 있다가 또 거기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정말
실패와 어떤 도전을 이제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쌓여온 얘기들을 이제 그 SNS에서 컨텐츠로 이제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계속을 했는데, 그러한 어떤 SNS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내보자라고 해서, 매우 어떤 당돌한 면이 있는 게, 이 친구가 그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SNS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출판사마다 찾아가면서 이제 출간을 해달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 뚜렷하게 어떤 마케터로서 어떤 그 성과를 어떤 기업에서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들에 기대서 이제 내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학력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제 한테 또 거절을 당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되게 실연기였죠. 그 성남의 이제 율동공원을 많이 걸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자기를 내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그때 쌓인 어떤 나름대로 자기 고민과 내적 성찰이 이어져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마케팅 에세이를 결국은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대중의 반향을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마케팅 이제 컨설턴트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경영 컨설팅 업체를 차려가지고 현대 홈쇼핑, 한미약품, 홈플러스, 그리고 뭐 피자 알볼로 이런 데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어떤 매체로서 이제 크게 되고, 또 이제 그거를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책도 비슷한 브랜드에 관한 인문학적 에세이를 기획을 해서 내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그 대형 출판사하고 본인의 이제 콘텐츠 가지고, 보통 혹시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시고 책을 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되게 깐깐해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그 강민호님은 그 출판사 요구도 본인이 받아들이질 않았고요. 결국은 시쳇말로 나 꼴리는 대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가 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재미있게도 이 책도 지난번 성공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의 2배 이상의 어떤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2권의 이제 베스트셀러를 내게 되고, 이제 본인이 컨설팅 업체를 차렸는데, 그 컨설팅 업체는 이제 그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출판사도 겸한 어떤 컨설팅 업체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취재하고 얘기 들은 걸로는 이제는 컨설팅 자체보다는 어떤 출판 영역, 그리고 본인은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민호님하고 그런 살아온 얘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도전과 시련,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랄까, 그 자기 것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굴의 의지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의 포부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스스럼 없이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적인 거는 돈도 벌지만 또 본인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또 내비쳤고요. 실제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친구인데, 그 2년 전부터 이제 자전거 1km를 탈 때마다 100원씩 기부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어서 이제 미혼모들을 돕는 그러한 어떤 캠페인, 그런 걸로 연결하고 싶다, 그런 고민도 이제
진지하게 하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강민호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게 되게 즐거웠고, 실제로 책에서 그 에세이를 읽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삶 속에서 그 도전하고 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하는 그런 계기들을 겪게 되실 건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으실 거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는 부부인데요. 그 성남 내에서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라고 하는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김은영 대표님하고 이제 그 남편 부군이신 이제 이돈순 작가님, 그렇게 두 분인데, 이돈순 작가님은 성남 토박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술가, 미술 화가이시고요. 그리고 김은영 대표님은 원래 동시통역 등 이제 다른 어떤 그 기업체나 또 기관에서 일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6년 전 49 되실 때 이제 두 부부가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인생의 전환 이제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는 성남 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한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에코밸리 커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코밸리 커튼은 뭐냐면, 제가 아까 원도심의 어떤 그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한 그런 어떤 그런 경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원도심 태평동 같은 곳을 가면요, 언덕이 쭉 있고 그 언덕배기에 아주 그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고, 차량도 요새는 차량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냥 다닥다닥다닥 골목 주차가 돼 있는 매우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지역인데, 그 위에 가로수나 공원이라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고, 집들은 옛날에 그 텐트를 쳐서 구획했던 그 구획대로 매우 촘촘하게, 거의 뭐 벽하고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그런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거기에 그 좁은 골목길 위에 일종의 그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 현수막에 지역의 초등생들이 직접 그린 어떤 미술 그림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그 터치를 거쳐가지고 하는 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일종의 커튼, 그늘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 골목길 위에 거는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그것 에코밸리 커튼이라고 프로젝트를 명명을 했는데, 이 에코밸리 커튼이 상당히 이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여러 가지 문체부랄까 채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 이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이 단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지점이냐면, 보통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 대중과는 좀 유리되어 있는 좀 별개의 사람들로 치부하기도 하고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또 키우는 그러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지역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이 두 분은 태평동, 그러니까 중원구와 수정구, 특히 태평동 인근에서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사를 하시면서 반지하, 지하, 월세방, 그리고 옥탑방 등등 각 지역의 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제 지역의 삶을 같이 체험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안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에코밸리 커튼을 이제 거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지역에 이제 수퍼를 하시거나 이제 상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반발을 하셨다 그래요. 왜 귀찮게 이런 것들을 걸고 하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욕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두 활동가분들이 동네 주민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취지랄까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이제 주민들에게 녹아내려 들어가는 또 활동들을 하시니까 점점 주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이 두 분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게 되셨면서 회상했던 장면은 그 에코밸리 커튼을 걸어놓고 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한 번은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매우 거칠게 불었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코밸리 커튼 한쪽이 이제 연결됐던 끈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마치 번개 치듯이, 그렇게 이제 천둥 치듯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뭐 위험한 것도 이제 무릅쓰고 이제 계속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수하려고 나서는데, 거짓말처럼 동네 주민들이 함께 나서 주셔가지고 잘못된 떨어져 나간 끈을 함께 이어주는데 사다리도 걸고 위험한 작업도 함께 해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이웃의 정의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뿌리 내려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이제 얻고, 그래서 의미 있는 작업들로 이제 발전되고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코밸리 커튼은 어떻게 보면은 동네 원도심의 좀 가난한 아이들, 학생들 시선으로 본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환경, 지역의 풍경, 이런 것들을 담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도심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원도심의 정체성에 기반한 프로젝트가 성남 전체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순 작가와 이제 김은영 대표는 현대백화점 쪽에 제안을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의 공간에 옥상 공간에 이제 에코밸리 커튼을 전시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현대백화점 쪽에서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가지고 그 에코밸리 커튼 프로젝트에서 진행됐던 그 그림, 그 현수막들을 그대로 현대백화점 판교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하는 그러한 성과를 냈고, 실제로 그 현대백화점을 찾는 어떤 분당이나 이제 판교 시민들도 그 프로젝트 자체를 실제로 보고 겪으면서 이제 성남의 그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삶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이제 살려가는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거라고 하고요. 이분들의 따님이 현재 중국에서 유학 중인데, 따님도 중국 유학을 마치고 나면 이 프로젝트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와 함께 이제 합류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성남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련해선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의 이제 계속된 활동,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주목해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26분의 추가로 재미있는 글들을 제가 많이 이분들의 삶과 어떤 생각들, 그리고 활동들, 성과들을 담아내서 재미있게 읽을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접하실 수 있다면 그냥 쉬는 시간에 한번 쭉 읽으시면 쑥 그냥 한 100페이지 쉽게 넘기실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은 접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자, 저는 배경이 좀 진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약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낀 성남은 매우 성장의 에너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동시에 그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분당, 판교의 정체성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 또는 대립 또는 갈등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도심의 상당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어떤 열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도시 재생 지역으로 묶이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는데 당연히 반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도 받게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과도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요새 그 이제 90년대생 그리고 이제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새로운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이상 지향은 과거 9세대와 상당히 DNA 자체가 다른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발산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어떤 충돌과 대립 그리고 갈등의 지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갈등과 대립 지향은 이제 극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그 K를 생각한다라고 임명묵 작가의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그 90년대생인 임명묵 작가의 메시지는 탈가치 세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탈가치 세대.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있지만 개인주의를 온몸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또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면,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SNS상에 상당한 어떤 갈등과 대립 그리고 어떤 싸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1차적으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9세대들, 그 윗세대들이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또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도 본인들의 어떤 불만, 어떤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한 발짝씩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성남 시민 29분을 만나면서 제가 찾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어떤 그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들의 노력들이 무한히 분출하고 발산되고 있고 과거처럼 뭐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그런 가치 하나로 이제 엮이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이제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이제 분화되고 하는 가치들을 모두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회는 도저히 어떤 지향적으로 뭉쳐질 수 없는 말 그대로 그 시쳇말로 아사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고 느꼈던 성남 시민들은 각자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어떤 역할들을 다 하시면서도 건강한 시민 의식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제가 세 분의 좌담을 가졌던 분들 중에 그 김남희 주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이 서울보다 살기 좋은 곳 같다라고 하는 성남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을 하시면서 동시에 성남 시민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어떤 성남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그러한 성남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함께 논하는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 당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참여해서 기여해 주면 뭔가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나은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 제가 봤을 때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 저 스스로도 저한테 이웃이 있나? 라고 자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 옆집에 사는 분도 서로 눈인사하고 지내지만 서로 정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저 스스로도 약간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어떤 커뮤니티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만 잘 살면 된다, 또는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되게 지나친 가족주의나 전체 공동체만을 위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너무 강조되게 되면 사회는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남 시민들의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제가 얻는 것들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성남 시민들의 에너지, 그리고 활력,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윤봉희님 그리고 촬영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8년 동안 성남시정을 이제 이끌어 왔고, 그분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성남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성과들이 성남시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또 나아가서 이재명 시장 외에 그 이전의 어떤 성남시장님, 그리고 현재 은수미 시장, 이분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범규님이 이제 물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게, 개인적으로 성남 시민도 아니지만 또 성남시 시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것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치나 이런 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 나름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확실히 그 성남시가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 때문 덕택인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비난도 많이 받지만, 사실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맡게 된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지자체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시장은 거의 꼴찌에서 성남시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거의 선두 그룹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랬던 것 같지만, 특히 성남시 경우에는 또 이제 8년 동안에 그것이 있었기에 경기도지사도 가능했고, 또 현재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뜨고 있는, 그리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성남 시민들은 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도 말하는 도중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호감이나 어떤 기회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성남시 이제 내년이면 대선도 열리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선거도 이제 돼 있는데 되게 핫할 것 같아요. 현 은수미 시장은 상당히 긴장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에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대선을 꿈꾸는 자는 성남시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다만
그럴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탁월한 어떤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실제로 낸 것과 동시에 그가 만들어 놓은 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도 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성남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떤 컬러로 어떻게 해서 또 새롭게 만들면서 평가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다음 후보가 또 만들어 가야 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성남시장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없다. 다만 성남시라고 하는 어떤 지금의 입지나 성남시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시장 성남시에 대해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새로운 성남의 그림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남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추격판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과도 연결시켜서 우리의 정치적인 미래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저는 차기 성남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정우님, 사실은 답변도 두루뭉술했고 크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변은 드린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 어떤 모라토리엄이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상당히 시정에서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도 되게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제가 아까 대한민국 추격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그런 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되게 촌동네로서 이제 수서에 보셨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옛날의 기억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제 페스커라고 하는 서비스의 이제 최현석 대표님, FNS 홀딩스라는 법인의 대표님은 판교 쪽에 이제 많은 친인척 가족들이 이제 살고 계셨었고, 본인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다 거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유스페이스가 들어선 건물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본인이 옛날에 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뻥튀기, 시장 가서 이제 뻥튀기 먹던 곳이었고, 그리고 자전거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의 판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판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림의 변화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판교라고 하는 공간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갖다 상상하고 또 이제 어떤 뭔가 미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어떤 과거의 어떤 전철 또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분들의 실제 경험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로부터 들으면서 곱씹어 보는 것들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계기랄까, 어떤 재미있는 어떤 모티브,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특히 성남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그런데도 관심 갖고 또 좋은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